불이 나면 혹은 지진이 일어나면 혹은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불이 나서 정말 짧은 불 속에서도 사실은 돌아가신 장애 당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부산시에서 있었던 커다란 조금 부산시에서도 조금 크게 났던 지진이 있었을 때 정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어떻게 대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는 안전 불감증 사회이기도 하고 항상 소를 잇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선례들이 늘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관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재난, 그런 어떤 위기적 상황에 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방법들이 전혀 보급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것이 우리 현실인데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요즘 지진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절대 아닌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대처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생명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이 돼 보면요, 정말로 이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저는 뭐 비교적 그래도 걸어 다니는 장애인이지만 저도 사실은 장애인은 장애인이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 대리석에 물만 조금 있어도 굉장히 자주 미끄러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일본에 아주 1000mm라는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 일본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연어 말씀과 축사에 이어 이제 사실은 재난은 우리가 아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과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있었지만 지금 과거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인적 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을 합쳐서 그냥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인위적이든 자연 발생적이든 그런 피해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연재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우 같은 거, 지진 이런 것들이고 사회적 재난은 어떤 화재, 사람의 활동을 위해서 일어나는 화재, 그다음에 대기오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테러, 이것도 테러 같은 것도 테러리즘 이런 것도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안전관리 예보제라고 해서 생겼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태풍이 오면 태풍특보가 내리고 태풍 예보특보가 내리죠. 그거는 이제 기상적인 사항들인데 그것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여름에는 그런 것들을 물놀이 피해주의보, 그죠? 동절기가 되면 미끄럼 피해주의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나 안 그러면 어떤 인적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 주의보를 발령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재난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성을 조금 더 일으켜서 좀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별로 이렇게 이제 통합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그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 유형별로 또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각 기관별로 이렇게 많은 인권 포럼에서도, 그런 개발원에서도, 서비스 지원과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자기들이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매뉴얼,
소환본부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들이 어떤 전파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당장 장애가 일어나지 그 어떤 그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데 좀 둔감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인하는 사항들이 아닌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힘든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 있어서 그 밑에 이제 보면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난관리 전담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한시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이거는 그 중앙재난대책본부, 이거는 상설기구이기도 하지만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그런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사실은 뭐 그러니까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경을 뭐 물론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그다음 뭐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그다음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 유관기관 각 기관별로가 이렇게 있는데 다 따로따로 해요. 이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많이 보셨죠? 계단 그러니까 휠체어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어떤 계단을 이동할 때 이동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런 기구도 있어야 되겠죠. 피난 기구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화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연기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수가 있는데 좀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미끄럼틀이라든지 하간식 구조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에어매트도 있을 기구죠. 에어매트가 있고, 이건 실제로 이제 요양원에 불이 났을 때 이용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 관련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재난 주간 방송사가 KBS다, 그죠? 한국방송공사. 거기인데 거기서도 수화 방송을 안 해요. 없잖아요, 그죠? 자막도 없고, 그냥, 리포터가 리포팅만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앞에도 그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지금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산불이 났는데, 거의 뭐 하루 지나서 그 수호 통역 방송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재난 관련 정보는 어느 누구나든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걸 빨리 알아듣고, 자기에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대비하고 대응해서 피할 수 있는가. 그래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는 그것이 곧바로 전달돼서 바로 이동할 수 있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듣지 못해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듣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나 또는 재산을 뭐 소실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방송사도 있는데, 보면 여기는 이제 뭐 뒤에 바로 한 데도 있고, 고성산불, 그 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테러가 났을 때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수호 통역사를 둬가지고 바로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좀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재난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좀 있어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통계조사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뭐 지금 가장 많은 통계는 학술 자료입니다. 재난 관련해서 학술 자료에서는 통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2, 3년 전에 거, 그리고 뭐 다른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데 할 때서 어떤 부분 집단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에서 통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활발히 좀 이루어져서 정확한 데이터가 이루어져가지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좀 꼭 필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교육이 있을 끼고, 그 다음에 활동보조사들, 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가장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비상연락 체계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 발생 시에 감수성 같은 것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대해하는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구조 인력이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빨리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해낼 것인가, 그리고 또 사전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하신 자연재해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재난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보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봤을 때는 뭐 제가 이제 뭐 넘어지거나 그다음에 장애를 해서 이제 뭐 이제 장애로 인해서나 뭐 여러 가지로 병에 들거나 했을 때 그건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질병이 없어서 그 이제 재난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재난이라고 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재난 재앙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그런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들이 보다 큰 보다 큰 사고를 입거나 뭐 그다음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해가 장애인들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뭐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여부 때문에 대피를 본인이 빨리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사회 환경이나 뭐 집안 구조나 건물 구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 구조물 이런 것들이 환경들이 장애인이 뭐 도움을 받아서 하든 본인이 직접 대피를 하든 대피를 직접 빠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피해가 더 커지고 이제 좀 더 극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장애인 재난 대책이 재난 상황이 생기면 장애인이니까 신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니까 본인이 못하는 관계로 이제 활동 보조인이나 보호자분들 그분들의 도움과 케어를 받아서 처치를 하고 피난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보통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런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장애인 당사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부재 중에 있을 때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호자라든지 제3자의 도움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 대책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이번 그 토론회를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려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뭐 장애인 관계돼서 이제 재난 관계돼서 매뉴얼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보통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좀 이게 좀 다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같이 우선적으로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그 보호자 활동 보조인이나 뭐 부모님 등의 그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그 부모님이나 제3자가 없을 경우에 호출을 하고 기다렸다가 뭐 소방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기다렸다가 처치를 하고 뭐 회복을 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재난 상황이 생기면 뭐 재난 특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인사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 골든 타임을 지킨다는 게 좀 중요한 일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뼈대는 이제 좀 과거보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그 내용이 없다. 내용이 부족하고 뭐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가지고 저는 발달장애인 1급 균도를 키우고 있는 균도 아빠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장인권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발달장애인과 세상극계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기장지역에 제가 이걸 제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속수 산불 났을 때 가장 처음에 터졌던 영상이 불났다고 영상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TV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강릉 산불의 처음이었어요. 그거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요, 장애인에 대해서 재난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뉴얼이 뭔지 압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은요, 니 혼자 알아서 도망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재난의 안전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원전 얘기, 제가 살던 원전 얘기 이거 안 하고요. 얼마 전에 울진 삼척 지역에 비 많이 왔죠. 예, 비 많이 왔을 때요. 장애인 부모가 페이스북에 적은 것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은 오지 마을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이다.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대피해서 있는데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뇌병변 장애인 가족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 재난 상황일 때는 목소리 큰 집단은 역시 개인재산 피해가 눈에 띄는 상인들, 똑똑하게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표현이 어려운 이들에게 복구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오늘은 울진에 머무는 줄 알고 차별과 고발 상담이 이어졌다. 힘들다. 듣기만 해도 힘이 쭉 빠지고 늘 같은 생활에 되풀이된다. 피해자는 가난하고 힘없고 또는 중산층이라도 중복장애인 가족이다. 난 진짜 혁명처럼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재난에도 문제가 있지만요.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은 빠져 있습니다. 매뉴얼이에요. 베리어 프리 인정 건물에 뭐 하는데요. 베리어 프리 인정 건물엔 비싸서 저희들이 못 갑니다. 그거는요, 허울 좋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기장지역에 얼마나 큰 무시한 시설이 놓여져 있죠. 영화 판도라에 보면요, 장애인이 도망가는 과정도 잠시 그려나온 것도 있는데요. 그거 하다가요, 진짜 중간에 치이고요, 아무런 도망 못 가고 많은 경우가 됩니다.
발전에 토론문에 들어가면요. 기장군의 등록장애인이 2018년 12월 기준에서 7,095명입니다. 그중에 장애 등급제 기준으로 해서 뭐 요새 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뭐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려워서 용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총 3,161명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등록 장애인의 한 45%가 되는 수치가 되겠죠. 그런데요, 기장 지역이 원전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지만요,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안내가 되어 있겠습니까? 예, 안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시설에서는요, 시설에서 자체의 규정대로 자체의 머리를 사겠지만은요, 사고 난 일에 되면요, 그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지역에 예전에 옛날에 형제복지원 후신이라는 그곳에 한번 저 땅이 무너져 갖고 장애인들 2명 죽은 그런 사태도 있죠. 예, 그거 비장애인 안 죽었습니다. 장애인 죽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메뉴에 따라서 이제 시군구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요,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활동보조인들, 우리들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안 지켜줄.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은요, 장애인 가족과 그 중증 장애인만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매뉴얼은요, 장애인에 뒷받침되어서 한 매뉴얼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그 영상 중에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현실과 재난의 현실은 틀립니다. 우리 현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장애 유형은 취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이 틀리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매뉴얼을 쓴다는 것은 무리에 따릅니다.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는요, 힘들다는 거 다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앞으로 해내야죠. 원래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정치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의 약자로부터 시작되고 흘러야 됩니다.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사회 약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들은요,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트라우마는 다른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사건이 한 게 있을 때마다 애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요. 장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중복되어 있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 유형별로 취약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각 재난 상황별 장애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개발과 안전교육과 대응 교육이 필수적이다. 참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토론자의 입장입니다. 토론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면 욕 개그치 할게요. 저 욕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앉아갖고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답답해 죽겠어요. 예를 들면 호흡기 장애에게 화재라는 것은요, 재난 상황에 연기에 대한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사실 호흡기 장애인들, 우리 부양의무제에 투쟁하면서 몇 가지 흘렀지만은 호흡기 장애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 조그만 불에다 1층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뭐 했냐고요? 24시간 안 해주니까 혼자서 그 조그만 불에 취약해 죽었습니다.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왜? 휠체어에 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런 상황 위해서 그런 정책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은 아까처럼 사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재난 발생 시 구조 인력에 대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과 대응 교육이 필수적이다. 예, 소방서 계신 분들, 경찰서에 계시는 분, 역시 저희들 장애인 당사자 가족이 아니면 이런 내용 모릅니다. 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어느 영역을 맡더라도 제발 좀 빨리 나왔으면 해요. 그런데요, 저한테 영역 주면요, 외국에 있는 거 조금 고쳐갖고 나와도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공조직은요,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맞춰갖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들고 들어오셔갖고 한 번이라도 함께 같이 훈련 한번 해보면 얼마만큼 취약한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재난에서는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재난 시설에서 장애인 재난 트라우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네, 이건 딴 것이 아니고 사후 얘기인데요. 재난이 끝나고 나면 그 당사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에요, 정신병원에서 사실 우리는 저희 발달장애인 부모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애들이 정신병원을 다 다녀요. 신경정신을 다니는데요. 약을 다 먹어요. 약을 다 먹는데 그 약을 먹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5분 이상의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이 있어갖고 그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듯이 공조직에서 치료 트라우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지역에 장애인 전담 응급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 제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장애인 지킴이가 마을마다 있어요. 그 마을의 이장에서 그냥 장애인 지킴이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부여 안 됩니다. 그 마을에서 장애인들을 해결을 해요.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당번제도 하다 보니까 그 분야나 이런 곳에서 물론 어려운 얘기도 하지만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우리 기장 지역만 해도 뭐 지금 제가 얘기한 7,000명, 8,000명이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장 지역이 16만 5천이거든요. 지금 5%잖아요. 그 가족과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마을의 커뮤니티 그걸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재난의 안전주칙에 대해서는요,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함께하고 있을 때가 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기후변화도 그렇고요. 지진이나 뭐 화재 등 대형 재난이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재난의 취약계층인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죠. 예, 이분들이 안전 취약성은 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재난 안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올해 이제 2018년 말에 보면 현재 259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게 아니라 2017년과 또 대비를 했을 때 4만 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장애인이시죠. 근데 이 장애인 분들은 또 안전 취약계층을 그 나눈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비장애인들보다는 재난 정보를 그러니까 가지는데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재난 대피 대응, 그러니까 취약하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책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유엔 장애인 권리 해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러한 국제사회 규범과 이니셔티브가 강조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보편적 접근성적 장애 포괄성이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행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10차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안전권을 그러니까 기본 권리로 해야 된다라고 제시는 했지만 아직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내와 그다음에 국외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학교는 그래도 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실천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뭐 그러니까 좀 더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진행은 되고 있으나 그 외에 제도권 안에 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말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진행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방서라고 하죠. 119와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단편적으로 화재 교육 아니면은 심폐소생술에 관한 부분들만 거의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더 합해서 생활안전이라고 묶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각 지자체마다도 조례를 제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 부분은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 번 사고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그 충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고 사고가 일어난 부분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좀 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을 뭐 장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제가 유엔 뭐 장애권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화재 안전 교육 할 때는요. 학급 구성이 일단은 통합학급인가 아니면 특수학급인지를 먼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이제 미국에서는 뭐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교통 안전 부분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는 총기 사고 같은 것들도 많이 나고 있죠. 근데 이 총기 사고라든지 아니면 약물에 있어서도 우리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열려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상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을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방하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합리적 배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통합 교육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배려에 대한 인식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거는 뭐 이 합리적
배려가 개개인에 대한 어떤 장애나 교육적 요구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 쪽을 또 한번 살펴보면 영국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어떤 건물 설계와 또 접근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대피 계획, 실무 규칙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이제 화재 교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소방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교육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때는 소방관 대처 요령도 만들고요. 그리고 소방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장애인이 스스로 대피하는 게 아니라 소방관도 이 장애인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우선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관이 직접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집 구조, 동선을 파악하고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등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헌법에 보면 누구도 장애를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서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고 유지해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는 그런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탈출할 때 동행한다든지 아니면 대피로 화재 시 행동, 화재 신고, 그다음에 장애인 동행 인력을 위한 의무 규정. 그러니까 장애인 대피를 위한 직업 및 교육 안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혼자 대피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도와서 그분들이 항상 있어줘야 된다고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아까 제언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여기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안전교육을 효과적인 안전교육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들 연구에도 보면은 굉장히 유형별로 안전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도와줄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막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그러면 장애인 안전교육할 때는 어떤 또 환경이 되어야지 효과적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체험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 다음에 필히 같이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져서 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몸이 스스로 그냥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장애인분들에게는 교육과 체험 기회를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굉장히 너무 좁습니다. 너무 기회가 안 되어져 있고요. 실은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요즘 안전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도 함께 와서 할 수 있다가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유형별로 다르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교육 및 대응 시에 장애인 조력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할 때도요. 프로그램에도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여서 이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동으로 휠체어를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수동 휠체어를 옮길 거냐 아니면 자동 휠체어를 옮길 거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는 법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보면 장애인 분들이 그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도 다르고요. 대처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매뉴얼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비장애인 분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똑같지 않아 뭐 어차피 하는 그 앞으로 처음에 뭔가
일이 생기면 그 부분은 다 똑같아.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 재난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명확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시각이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우리 장애인 그리고 그 장애인 유형에 맞는 교재도 필요하고요. 교수 학습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는 대응책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만약에 화재를 위한다면 내가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방을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교육이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난 대응 교육 과정 또한 교육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지만 훈련도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은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를 아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도 비켜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냥 뭉거뜨려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장애 유형별로 그 15가지가 다 안 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유형별 교육과 그리고 또 재난 유행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그 교통 전문가로서 초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고 하는데 먼저 사실 저는 이제 뭐 재난 안전 이쪽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교통 정책 쪽을 많이 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전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그 휠체어 탑승을 위한 고속 시외버스 개발 및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 제가 한 1년 넘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기억으로는 이게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하고 실제로 이 정책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간에 어떤 시각차가 굉장히 크구나. 그런 시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회는 저한테는 이게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고령자, 임산부 이렇게 평상시에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교통약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같은 법의 2조에서는 이런 교통약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도로 시설이나 뭐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에 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떤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3년 주기로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수립된 게 2017년에 21년까지 이동 편의 시설, 보행 환경,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이런 증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진 계획을 이렇게 원안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이 교통약자 증진 계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평상시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시에
이런 교통약자들한테 어떤 식의 교통수단을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9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그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결국에는 이런 장애인들이 안전한 시설을 얼마나 공급해 줄 것인가, 어떤 위치에 공급해 줄 것인가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났다든지 비교적 좀 작은 재나 재해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이 집 근처에 있어서 도보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좀 큰 규모의 재난 재해 시에는 사실 집 근처가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 있기 마련이고, 사실 그런 지역에 이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난 발생처럼 평상시와 좀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대책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그 재난 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 재난 대응 안전 항국 훈련이라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취약 분야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특수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라는 건 언급이 돼 있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모두 특수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성인이나 특수학교가 아닌 장소에 계신 장애인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하고 피난할 수 있는 대책들이 사실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이런 평상시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이런 재난재해 같은 유급상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이런 정부 예방책이나 대비 훈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학교 학생들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서 사실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구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특히 재난재해에 취약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보 취득도 어렵고 이동에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약소하지만 제가 이 재난재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통약자, 이 장애인분들이 피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만한 대책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그 현재 정부 정책이 장애인분들이 대피시설이나 임시주거시설 등 안전시설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매체는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안전시설 이동이 어렵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위치 정보를 모바일 폼이나 GPS 기능으로 이렇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된 위치에 장애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킬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재난재해 상황은 항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시 운용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관용 차량이나 아니면 국공립학교의 그 스쿨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버스들을 지역별로 그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단으로 저희 용어로는 수요응답형 긴급교통수단으로 사전에 편성을 해서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들의 위치 확인과 그리고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실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안전 한국 훈련 시나리오에도 시나리오에 포함을 시켜서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무엇보다 이런 피난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도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관심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런 재난 재해 시 장애 이동 수단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동권이 뭐 어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재난에 관련돼서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시에서도 그 장애인 관련 과장님이 와 계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와서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어쨌든 그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와서 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영하 의원님께서 모두의 지진이 났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갇혀있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비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단지 이게 우리만의 일이야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공감대 형성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피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뭐 교통 대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재난 안전 대피 매뉴얼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뭐 교통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교통 대책이라고 세운 게 부산 시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모두 다 이제 의무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진이든 해일이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들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기사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라는 의문을 저도 늘 그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안하신 몇 가지 부분은 아마 지금 최영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단지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 보조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등등의 주변인들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조례를 좀 바꾸고 교육청의 협조를 구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뉴얼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문제시 되는 부분들을 장애 유형을 최영하 의원님께 말씀하신다면 최영하 의원님이 교육청과 재난안전과가 협의해서 충분히 그 대응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장애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관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 한 군데 있거든요. 스포원이라는 데가 있고 소방관리본부에 있긴 한데 이 두 시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재난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느냐면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이 강서구 쪽에 지금 폐교를 좀 바꿔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제 장애인 유형별로 좀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아직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서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언이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대책 이런 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지금 현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최영하 의원님께서 국내 연수를 가는데 두리발이 예약이 안 돼서 연수를 못 오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두리발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나 시스템 혹은 GPS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시설공단하고 논의를 해서 두리발이 이런 운영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 또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분은 해결될 수 있고 몇 가지 부분은 해결이 안 될 텐데요. 어쨌든 이런 재난 대응 매뉴얼에 장애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노력할 거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도 저보다는 최영하 의원님께서
훨씬 더 추진을 하실 거고 저도 뒤에서 도와서 함께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제안 중에 몇 가지는 의회에서 받아서 숙제로 하라고 주신 것 같고 최영 의원님이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 함께 숙제하자고 부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영 의원님께 힘을 주시고 또 언제나 중증 장애인이든 혹은 뭐 지체 장애인이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최영 의원님이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 예산할 때에도 24시간 활동 보조인이라든지 두리반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최영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서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실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전달받아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제안을 받고요. 또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바로 잡고 갈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바로 명칭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가자고 합니다. 오늘 다 활동보조인이라고 하시는데요. 활동지원사로 이미 명칭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아까 발제하는 과정에서도 활동보조사라고 나와서 혹시 듣는 분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동지원사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아시나요? 한마음 스포츠센터라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용해 보신 분 좀 계시죠? 거기 가보시면은 뭐가 설치가 되어 있죠? 다른 건물에 없는 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을 텐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외곽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거 사실은 오픈할 때요. 그 외곽 경사로를 만들자 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재난 안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한마음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장애인이 불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밖으로 나와야 되나요? 그래서 외곽 경사로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각종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명령 제1호인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증장애인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중증장애인 재난안전관리 실태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 이를 토대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이죠.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엄청난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은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난안전교육은 대부분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는 대부분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재난 안전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각기 다르게 개선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안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